반갑습니다. 저는 박경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네 아이의 엄마인데요. 제 아이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 컸어요. 막둥이까지 대학 다 졸업했습니다. 네, 큰아이 경건이고요. 둘째 사랑입니다. 셋째 화평이고요. 넷째 우리 집 최후의 승리입니다. 네. 사실 이 아이들이 이 큰아이가 만 5살, 그리고 둘째가 사랑이가 만 3살, 화평이는 만 18개월, 그리고 승리는 임신 9개월의 상태에서 제가 남편 유학 때문에 미국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제가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은요,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미국서 애 키운 속 편하게 애 키운 사람들이 뭔 한국 교육을 알아서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제가 미국서 애 키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사실 한국은 유교 문화권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거의 유교적인 습관이에요. 미국은 근본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오늘날 이제 워낙에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민사회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 무슨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분포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사상은 저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이 내 몸에 배어있는 유교적인 습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수없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게 무슨 남자와 어른이 존중받는 사회잖아요. 남성 중심, 어른 중심의 사회인데 미국은 거꾸로죠. 아이와 여자가, 약자들이 먼저 보호받는 그런 기독교적인 사상의 나라. 이게 참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에서 기독교적으로 산다라는 것을 제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수도 없이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미국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한국 교육의 장점과 미국 교육의 장점을 아우러서,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도대체 기독교적인 방식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제가 거기 가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제가 미국서 애 키웠다. 특히나 남편이 유학 때문에 미국을 갔다네? 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요, 유학파. 그러면 그렇지. 요즘 뭐 자녀 교육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더라. 뭐 살만한 집 자제였나 보지. 자, 이러면서 절망을 하죠. 우리하고는 역시 환경이 달랐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제 남편은요, 극빈자 케이스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극빈자 케이스로 군대 면제받았다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제 나이가 지금 54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때까지 남편과 같은 케이스로 군대 면제받은 사람 딱 2명 봤습니다. 제 남편 포함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가난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 생각하는 게요, 처가가 부자였나 보지. 끝끝내. 유학이라는 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처가가 부자였을 거야. 자, 근데 저 역시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 집은요, 저희 자매들을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를 보내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독학을 하면서 낮에 제가 나가서 돈 벌고 돈 벌어서 엄마한테 생활비 갖다 드리면서 저녁에 공부할 수 있는 데가 당시에 야간 여상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 야간 여상 출신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때는 라디오로 방송통신대학에서 유아교육 공부했고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두 남녀가 만나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결혼한 후에 제가 정규신학대학에 들어간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는요, 학비 보조 한 푼도 없이, 근데 제 남편이 왕자병 환자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 주관하는 만왕의 왕이랍니다요. 아무 걱정을 안 해. 세상 걱정을 안 해. 근심 걱정 없고 계산이 없어요, 이 남자가. 도시당체.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고 그냥 턱하니 유학을 간 거예요. 자, 가서 학비 보조 한 푼도 없이.
뭐 일가 친척 하나도 없이, 아이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경제적인 보조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영세민 자녀였었고, 학교에서 무상급식 받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저 결과를 이뤄낼 때까지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 제가 양육의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청지기로서 저 아이들을 보조하는 역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보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금요, 사실 제 아이들을 제가 낳고 키우던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요, 조기교육 선행학습 열풍이 온 세상을 휩쓸던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조기교육이 뭐 문제가 많대더라, 선행학습도 별로 효과 없대더라, 그런 결과들, 수십 년의 결과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죠. 그런 기사 뭐 한 번도 못 보신 적 있으세요? 여전히 조기교육 선행학습이 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런 기사 접하지 못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는 조기교육 안 하고 선행학습 안 했어요 하시는 분,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안 좋다는 걸 아는데,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아는데, 분명히 나 봤는데, 근데도 조기교육 선행학습이 포기가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포기가 안 되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거의 압도적인 대답은 뭐냐면 불안해서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우리 애만 뒤처지잖아요. 우리 애만 뒤처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 같은 대답이 바로 가장 압도적인 대답이 그겁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 애 뺑뺑이 돌리면서 한밤중에 들어와가지고 피곤해 쩔어가지고 불쌍해, 나도 불쌍해, 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근데 남들 다 하는데 어떡하겠니? 이게 이유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결과가 발표가 됐어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조기교육 선행학습, 저는 사실 요즘 만 5살, 한국 나이 6살만 되면은 아이들 한국 막 그냥 글 줄줄이 다 읽죠? 저희 아이는요, 만 5살이 되도록, 저 큰아이가 만 5살이 되도록 기억 니은을 깨치질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엄마들 얼마나 친절해. 자기 애만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자식들까지 얼마나 친절하게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남의 자식 교육하는 것까지 얼마나 신경 써 주시는지. 엄마들이 옆에서 난리가 나죠. 어머 그 집 왜 그래? 요 집 애들 다 그 나이에 글 읽는다. 왜 이렇게 애들 교육에 관심이 없어? 요즘 옛날같이 키워서 큰일 나. 도대체 그 얘기들 나중에 인생 책임질 거야? 막 이러면서 교육에 관심 없는 엄마, 개념 없는 엄마, 게으른 엄마, 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하신 거예요. 어떤 엄마 진짜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와가지고 묻더라고요. 저기요, 본인이 냈다 낳으신 거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 계모 아니냐는 거지. 혹시 저 안 그래도 그때는 뭐 둘만 낳자가 아니라 하나만 낳자 하던 시대에 애는 넷이나 되는데 네가 안 낳은 자식이라서 혹시 교육에 무관심한 거 아니냐, 저 대놓고 이런 의심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당연히 계모 아니고요. 그럼 제가 정말 교육에 관심이 없었느냐?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때요? 이 내용 공감하시나요? 공감도 되시죠? 어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어머,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허리는 아프고 눈은 빠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렇죠? 집중하기 어려워요. 내가 싫어하는 일 할 때는요, 절대 집중이 안 되고요, 시간도 안 가고요, 정말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저 말이 우리가 맞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들이 아이 키울 때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내 아이 형제로 키우기. 내 아이, 그쵸? 그런 강의 하면은요, 막 진짜 제가 사실 일반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학교 관경소 문화센터 뭐 이런 데서도 주중에 강의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강의를 하면은요, 일찍 등록 안 하면 마감돼 버려. 자리가 꽉 차. 근데 제가 이런 강의 하면은요, 자리가 듬성듬성 많이 빕니다. 말도 안 되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 근데 여러분, 엄마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영재가 아니라 타고난 천재라 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엄마들이 조기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해요? 3살부터 시작해요. 3살 때 공부해야 될 이유 알아요? 여러분, 우리 고3 때 공부해야 될 이유 너무나 절박하게 알았지만 공부하기 쉬웠어요? 나 공부해야 될 너무나 절박한 사유가 있지만 공부하기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3살짜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재밌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아이에게 공부를 그렇게 어거지로 시키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이가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 보시고요,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빨리 살려봐라. 이런 일이 왜 불알천이노?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내가 뭐라고? 짜증나 죽겠다. 왜?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잡아가지고 그래 살겠나? 네가 진짜. 다시 한 마리니까 살려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빨리. 집중을 못 집중. 엄마야 집중해라. 빨리 1부터 다시 살려봐. 한 마리, 2마리 해봐. 진짜. 엄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시작. 진짜로. 그래도 내가 맘먹고 할 수는 없다. 그래가 맨날 나지도 못한다. 아침에도 맨날 이거 해야 된다. 빨리 한 마리, 2마리 해봐라. 빨리. 이래가 살겠나?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6살 아이의 신세 한탄이라는 동영상입니다. 이 뒤로도 계속 이어져요. 근데 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 지금 엄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엄마는 아직 지금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제 시간에 일어나면 공부하는 거 길러주고 굉장히 인내심 있게 지금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죠. 교육에 굉장히 열정이 많은 엄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아이 말입니다. 이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산수 좋아할 확률이 있을까요? 어때? 벌써 1부터 10까지 세는데 벌써 내 이래가 살겠나? 내 이래가 못 산다. 이 수준 돼버렸네? 하나부터 10까지 세는데 벌써? 이 엄마 이거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 숫자 글씨 가르치겠죠. 자, 이 아이 공부 좋아할까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 보면은요, 애가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제가 심심치 않게 받아요. 왜 싫어할까요? 왜? 물론 인간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싫어할까요? 공부가 넌더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3살 때 글을 읽고 아무리 천자문을 뗐어도 공부가 싫은데 저 아이가 그 앞으로 그 장거리 10수년 가야 되는 그 장거리 어떻게 계속 이끌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저렇게 하기 싫어하는 아이.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엄마들이요, 조기교육 좋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요. 그만큼 가르쳐놔야 안심되시죠? 근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십시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 참고로 이 엄마가, 제가 영상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엄마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이 엄마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엄마는 가장 중대한 실수 하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예요? 정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너무나 간단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어때요? 애들이 저렇게 이유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하는데 우리 엄마들의 논리는 뭐예요? 얘들아 남도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자,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걸 한번 재보자고요.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아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 글씨 읽는 거. 그 이상 있어요? 그 이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잃는 건 뭐예요? 첫째, 공부 넌더리 내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넌더리 나는 일에 저 아이는 집중하기 힘들고 학교 갈 때마다 엄마는 전쟁을 벌일 것이고 하기 싫은 일 하느라고 저 아이는 노력하는 시간에 비해서 얻는 효율은 무지하게 낮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막 옥상에서 뛰어내려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손목 그어버리고 자녀를 노엽게 한 결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부 넌더리 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동영상에서 보셨을 때 저 아이 인성 파괴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벌써 엄마랑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엄마는 해라 하는데 애는 웃자면 좋노. 사실 영상이 저게 2배 이상 이어집니다. 끝끝내 저 아이는 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엄마는 저렇게 인내심 있게 세봐라 잘하잖아 해봐라. 애는 끝끝내 안 해요. 엄마하고 둘이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 막 그냥 실갱이 버리고 신경전 버리고. 지금 사춘기 아이가 아니에요. 사춘기 아이가 아닌데 벌써부터 그냥 막 엄마랑 막 그냥 말대꾸 하고 지금 장난 아니죠. 이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요즘 갈수록 젊은 엄마들 애 키우기 힘드시죠? 무슨 얘가 한마디도 안 져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점점 엄마는 엄마대로 육아가 너무 힘들어가고 아이는 아이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고. 자, 그래서 정말 인성이 그렇게 파괴돼가고 있다라는 사실. 거기다가요, 여러분 긍정의 힘 아시죠? 할 수 있다. 자, 긍정의 힘이라는 게 가져오는 효과가 만만치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과학자들이 뇌가 긍정적인 상태일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느냐,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게 24에서 28%가 뇌가 향상이 된답니다. 두뇌의 효율이. 만만치 않은 거죠. 내가 지금 긍정적일 때 내 뇌가 28%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효과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노엽게 함으로써 이 엄마는 28%의 보너스 점수를 가볍게 깎아먹고 들어가셨어요. 그냥 깎아먹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이 아이는 벌써 내일애가 못 산다. 인생 자체를 벌써 비관하고 있어요. 사실 마이너스 28%예요. 끔찍한 결과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엄마들은 이런 결과를 무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엄마가 가장 끔찍하게 손실을 당하고 있는 건 뭐냐? 저는 육아에서 얘 넷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결 하나만 꼽아봐라. 전 그러면 좋은 관계를 꼽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망가지면요 심각해요.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렇죠? 정말 우리 관계라는 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굉장히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하려고 더 정말 자발적인 노력을 해요. 고마워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자발적인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관계가 미우면 어때요? 진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관계가 미우면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면 확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관계라는 게 정말, 사실 우리 남편이 맨 처음에 이쁠 때, 결혼 막 해가지고 남편 이쁠 때는 어땠어요? 요리 잘 하지도 못하는 거 막 집밥 백선생 뒤져가면서 맞는 간장 막 이런 거 찾아가면서 막 보면서 얼마나 그 노력을 하고 남편이 그 좋아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쵸? 자발적으로 했잖아. 남편이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남편이 미우면 어떡해요? 하루 종일 이러고 들어와서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나 라면 하나 끓여줘 해도 당신은 손이 없어 팔이 없어 뭐 그런 거 하나도 못해? 내가 뭐 이 집 뭐 지금 나 당신 그런 거나 하려고 시집 왔어? 막 이래 가면서 이 찬밥 하나에 김치 하나 꺼내주는 것도 싫어요. 이게 관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관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 6살짜리 이 아이가 벌써부터 집중은 뭔 집중? 엄마나 집중해라.
이 수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면 교육이 안 되니까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중에 결국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학원 보내는 거. 그렇죠? 사실 학원 보내는 거 사교육의 효과라는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사교육의 효과? 어디에도 긍정적인 거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한 5년 전쯤에 한국에서 그래 학원을 몇 달 다니면 성적이 몇 점이 올랐느냐, 그래서 몇 달 더 다니면 몇 점이 올랐느냐, 이런 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했어요. 극히 미미했어요. 극히. 그 조기교육의 효과는 학자들이 말할 때 딱 초등학교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성적표 어디다 필요해요? 필요한 데 있어요? 어디서 가산점 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렇게 많은 걸 잃어가면서 아이를 노엽게 해가면서 조기교육을 한 결과는 초등학교 성적표 딱 거기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성적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중학교 때 성적표 공부를 잘해야 특목고를 가든지 무슨, 그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거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 사실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건 저거예요. 놀이가 학습보다 효과적이다. 그리고 조기교육이 아닌 적기교육이 효과적이다. 우리는 어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지만 저 말이 실제로 와닿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해도 되는지 불안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로 이 교육학에서 아이들의 그 성적, 뭐라 그럴까, 조기교육을 많이 조기교육을 받아온 그룹, 그래서 만 5살 이전에 글을 읽은 아이 그룹과 조기교육을 안 받고 제 나이에 글을 읽은 아이, 요 두 그룹을 이제는 그 아이들이 쭉 성인이 될 때까지 성적을 쭉 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누가 앞섰을까요?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누가 성적이 앞섰을까요? 예상은 되시죠? 조기교육 안 받은 그룹이 실질적으로 독해력이 더 뛰어났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죠? 남보다 먼저 가르치면 그만큼 남보다 앞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배신 때리는 결과가 나오지? 믿어지지가 않죠. 앞서지는 못할 망정 왜 뒤쳐져?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학자들이 내리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아이들은 학습의 흥미와 열정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 근데 내용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갈수록 태산인데 학습의 흥미와 열정을 잃어서 초반에 미리 지쳐버린 이 아이와 그걸 잃지 않고 꾸준히 올라온 그 아이.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장거리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젊으신 분이 많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아이가 흥미를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죠. 신경과학계에서 여러분 요즘 뇌과학에서 그 뇌가 단계별로 발달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조기교육이라는 것은 어른의 뇌와 같은 상태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찍 가르치면 가르친 만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학자들이 결국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뇌가 단계별로 발달을 하는데 우리가 조기교육을 시작하는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지식의 뇌가 아닌 정서의 뇌가 발달을 한다. 그리고 만 6세부터 지식의 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발달하지 않은 지식의 뇌를 3세부터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과부하가 돼가지고 오히려 뇌가 건강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ADHD. 뇌가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연약한 회로,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그 뇌과학 전문가 서효은 교수라는 분이 5V 회로에 100V 전류를 흘려보낸 것과 같다. 그래서 과부하가 와버린 거예요. 자, 근데 사실 3세에서 6세 사이에 여러분 IQ보다 EQ가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EQ를 길러주는 시기가 3세에서 6세예요. 이때 바로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도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길러진 습관과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평생을 가요. 이 뇌가 가장 초기에 학습된 바로 그 부분, 정서의 뇌가 길러져야 되는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종교니 그런 어떤 신앙이니 자존감이니 어떤 정서적인 힘, EQ를 길러줘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느라고 오히려 지식의 연약한 회로를 건들면서 동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EQ를 길러줄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막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어떤 분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딱 듣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제가 이런 결론이 있었으면 계모 소리 안 들었겠지. 지금에 와서는 어머 세상에 어떻게 30년 전에 벌써 이렇게 현대적인 교육을 하셨어요? 하면서 엄청나게 저를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을 알아서 했어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 단지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이유도 모르는 그 아이 그냥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가 관심 가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예외 없이 만 6살쯤 돼가니까 글씨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엄마 이거 어떻게 써? 엄마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엄마 내 이름 어떻게 써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막 이러면서 동화책에 글씨를 따라서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 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치면 얘랑 싸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아이는 재밌어요. 엄마 나 이거 읽었어. 엄마 나도 할 수 있어. 너무 좋아해요. 사실상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듣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론이고요. 저도 사실 그 이론을 믿고 조기교육 안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애를 유치원에 보내자마자 첫날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애가 유치원을 딱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하는 소리, 엄마 우리 반에서 글씨 못 읽는 애 나밖에 없어. 이 소리 듣고 이 엄마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내가 이론을 믿고 미쳤지 진짜. 이러면서 저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딱 그 고민하는 시기에 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유 애도 한동안 바보 소리 듣겠고 엄마도 계모 소리까지 안 들으면 다행이고 참 힘드시겠네. 근데요 그래서 그 아이 가르쳐줄 때 어때요? 힘들어해요? 저렇게 싸워요? 아니요 너무 좋아해요. 바로 그거라고. 이 아이는 지금 배움의 즐거움을 터득하고 있다고. 어때요 여러분? 배움의 즐거움 그거 무시할 거예요? 아니에요. 배우는 게 즐겁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공부를 싫어하진 않아요. 여러분 힘든 일과 싫어하는 일은 달라요. 그렇죠? 아이 키우는 일 힘든 일이에요? 싫은 일이에요? 힘든 일과 싫은 일 분명히 다르죠? 만약에 애 키우는 게 싫은 일이라면 큰일 나. 이제 뉴스에 나와. 그렇죠? 근데 힘들지만 싫지는 않으니까 그 힘든 걸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힘든 일과 싫은 일. 공부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싫은 일로 만들어요. 하나님 명령 쫙 무시하면서 싫은 일로 만들어버려요. 그 차이 아시겠죠? 싫은 일을 그렇게 십수년 하라 그러면 인간이 미쳐요. 거의.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그냥 오로지 단순하게 아무 이런 내용을 몰랐지만 오늘날 이 학자들의 이론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그냥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따르다가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제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상 사실 우리는 정말 요즘 엄마들 얼마나 아이를 정말 얼마나 이쁘게 잘 키우는지 몰라. 그렇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실 생각해봐요. 이 젊은 부부 가운데서 남편한테 존칭어 쓰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세요? 대단하시네. 엄마한테도 우리 극존칭어 쓰시는 분은 잘 없죠. 그쵸? 남편하고 오빠 이거 해줘 막 이러면서 사실 저도 남편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집에만 오면은 그냥 좀 말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사실 존칭어 쓰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한테도 좀 이렇게 말을 살짝 가볍게 내리죠.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극존칭어 써요 안 써요? 우리 애기 일어났어요. 엄마가 맘마 줄게요. 우리 이렇게 이쁘게 키웠어요. 그쵸? 진짜 그 엄마에게도 하지 않는 극존칭어 써가면서 애 이렇게 이쁘게 키웠어. 근데 이 애들이 어떻게 돼? 학교에 가서 정말 그렇게 이쁘게 밝게 정말 우리가 희망사항 그대로 컸어요? 요즘 학교 현장을 보세요. 왕따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애들 언어는 18 소리 뭐 그냥 욕설이 안 섞이면 대화가 안 되나 봐 요즘 애들. 보세요. 얼마나 학교 현장이 살벌해졌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쁘게 키웠는데 왜 애들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까요? 그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애들이 놀지 못하는 스트레스, 어렸을 때부터 그 강요받으면서 인생에 대한 그 비관과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들의 정서가 파괴가 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옛날에는 참 진짜 소아 정신과 찾으려면 그 큰 대학병원이나 가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소아정신과, 아동 상담 이런 게 너무 흔해졌어. 그쵸? 이만큼 아이들이 정서가 파괴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은 어렸을 때 막 그 글씨를 가르치고 그만큼 더 빨리 가르쳐봐야 초등학교 성적표를 위한 거라 그랬죠. 중학교 때 이후로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길러줘야 되는 게 있어요. 학습의 기초 체력, 집중력, 인내심, 끈기, 자율성, 그리고 바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그 자존감 같은 거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사실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대기만성형, 어렸을 때 공부를 못 따라오는 애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는 자기 자존감이 없으면은 어렸을 때 무너져 버려요. 사실상 오늘 제가 이 강은 4시에는 자존감의 타겟을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런 정서적인 힘, 아이들의 정신력,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는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길러주고 아이 스스로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읽는 힘이라든지 이런 걸 길러주는 게, 정서적인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진짜 교육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마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그러는데도 물고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 지식 학원에 가서 한 가지 더 가르치느라고 아이를 저렇게 노엽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바쁘니까 탁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제가 강의 듣고 나서 한 소리 꼭 듣는 게 있어요. 에휴, 그렇게 놀기만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러면 놀아서 공부를 잘하겠어요. 뭔가 딴 게 있겠지. 그 집 애들이 머리가 좋은가 보죠. 요즘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반드시 그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쵸? 사실 이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었을 거야. 제 집 애들이 뭔가 유전자가 탁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 남편은 지금 신학대학에서 구역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인텔리집이잖아. 이제 또 아까 그전까지만 해도 국빈자 케이스로 군대 면제받은 정말 흑수저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말 유전자 탓이냐? 저희 아이 가운데서 정말 머리가 받쳐주는 아이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미국이야말로 물론 학군마다 다르지만 저희 애들이 사는 동네에서는요, 우열반이 나눠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시험 봐가지고 이 아이가 탁월한 아이는 우수반으로 따로 먼저 나와가지고 일찍 따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요. 우수반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거기 우수반에 들어간 아이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못 들어갔어요. 평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머지 둘은 조금 똘똘해요. 그나마. 한 명은 바보 소리까지 듣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우리 엄마들은 어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렇죠? 어떻게 놀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걸 젊은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아이들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상할 게 못 돼. 왜? 우리는 정말 그걸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고 살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항상 조금 놀라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뭐라 그랬어요? 놀 시간에 그 단어 하나를 더 외워봐. 네 인생이 달라져.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네 와이프 얼굴이 달라져. 막 이러면서. 그죠? 우리 이렇게 세뇌받았어. 놀면 내 인생 망친다. 우리 이렇게 세뇌받았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엄마들은 애들이 노는 걸 보면 불안해. 그쵸? 내 인생 망칠까 봐 불안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놀이가 이렇게까지 위험한 건가? 제가 간단히 여러분 이해가 되게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한 번은 6살짜리, 만 6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 7살이죠. ADHD기가 있는 애를 제가 돌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얘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성경 공부 데려왔는데, 와, 진짜 걔 때문에 수업이 진행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제가 총대 메고 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와, 진짜 1시간을 그 애를 내가 돌보는데 얼마나 산만한지 애가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아.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막 하면서 막 만지고 올라가고 쏟고 사고를 치는데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야기해줄까 뭐 해줄까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개 좀 앉혀놓으려고 개 좀 앉혀놓으려고 오늘 내가 뒤져보니까 주일학교를 가서 뒤져보니까 먹거리 만드는 구슬뭉치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내 녀석이 먹거리 만드는 구슬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사실 구슬 이렇게 하는 거 집중력 훈련에도 좋고 굉장히 여러분 아이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능 개발에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집중력 훈련, 인내심 이런 거 훈련시키는데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사내 녀석이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 엄마들은 무슨 교구 뭐 그냥 무슨 레고가 뭐 좋대 뭐가 좋대 비싼 교구들 엄청나게 사 모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이 장난감 자체가 그런 효력이 있느냐?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아기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가 놀자 엄마 심심해. 지금 애는 활동적으로 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 오존주의보 노약자는 나가지 마시오. 막 이렇게 돼 있어. 날씨 추워. 애는 감기 기운 걸려 있고 못 나갈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엄마들이 오늘은 여차저차해서 못 나가니까 아야야 하니까 오늘은 집에서 레고하고 놀자 하고 레고를 쫙 깔아주세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엄마들이 또 하는 얘기가 엄마 잠깐만 설거지 이거 하고 올 테니까 먼저 놀고 있어 하고서는 나갔어요. 근데 이 애가 잘 놀아요? 어떻게 돼? 이 아이는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마당에 저 바깥에 가 있는데 이 레고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나 레고 싫어! 집어 던져요. 그럼 이제 그런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우리 애는 레고를 싫어하는데 어떤 장난감이 좋아요? 여러분 그건 레고 탓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레고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구라도 효과 없어요. 그렇죠? 이걸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관심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목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아이 같으면 지금 엄마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관심이 없을 때 엄마랑 같이 이거 만들어 볼까? 우리 뭐 비행기 만들어 볼까? 하면서 엄마가 같이 놀면서 사실 아이는 누가 엄마가 옆에 같이만 있어도 관심을 갖기가 쉬워요. 엄마가 같이 놀아주면. 그렇죠? 그러면 애가 이제 관심 갖고 이제 막 작업에 들어가고 조금 몰입할 수 있을 때 잠깐만 하고 있어. 엄마 설거지하고 올게. 요거는 가능해요. 이제 애는 그 다음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애가 아직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간 거예요. 이러니까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말귀가 조금 알아듣는다. 목표 설정이 좋아요. 목표 설정해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게 선물하자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그 사내 녀석에게 목걸이가 관심이 없는데 걔한테 엄마가 조금 이따 오실 건데 우리 성경 공부 끝나기 전에 이걸로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엄마 어머니를 깜짝 선물하자. 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해볼래요. 자, 근데 문제는 관심도 생겼고 해볼래요 했어. 근데 애들이 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하나? 그럼 애 키우기 얼마나 쉬우라고. 해볼래요 했는데 조금 있으면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관심이 생겼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이제 7살짜리인데 불행하게도 구슬이 조금 컸어. 그래서 내 얘한테 난이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금방 꿰버릴 것 같아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 골라서. 그럼 이 아이는 엄마가 좋아하는 구슬부터 하나씩 딱딱 고르느라고. 여러분 이것도 콩짓기도 굉장히 두뇌 개발에 좋은 거 아시죠? 요거부터 이제 하나하나 짓는데 이제 집중력 발휘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막 꺾지 말고 무지개처럼 순서 정해서 하면 어떨까? 빨강 다음에 노랑, 노랑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는 또 아이는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머리를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그렇게 10분쯤 지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어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색깔 골랐니? 너무 이쁘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겠는데? 여러분 애들이 칭찬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없던 힘이 막 솟아요. 애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이러면서 또 막 기분이 좋아져서 또 깨요. 근데 또 한 5분 지나니까 뒷목 잡아요. 목 아파요. 목 아프지? 그럼 나 따라서 뒤로 그렇지 크게 왼쪽 오른쪽 동그라미 이렇게 목 좀 풀게 해준 다음에 근데 많이 했다. 우와, 이 시간에 이만큼 했으면 엄마 오기 전에 이거 끝낼 수 있겠는데? 막 이러면서 얘가 뒷목 잡을 때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결과를 생각하게 하면서 막 아이에게 계속 툭툭툭툭툭 쳐주니까 뒷목 잡다가 또 깨고 하다가 또 깨고. 애가 그 산만한 아이가 40분을 앉아서 그 목걸이를 완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자, 엄마가 드디어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왁자지껄 어른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누구야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애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들고 엄마한테 총알같이 튀어가겠죠. 엄마,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야, 엄마. 많이 보셨죠? 정상적인 아이라면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알았어, 거기다 놔둬, 엄마 바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엄마가 조금 할리우드 액션 약간 섞어서 오버를 살짝 해가지고, 어머, 이거 네가 만들었어? 진짜요? 너무 잘했다. 좀 해줘 봐봐. 애들이 어때요? 내가 만든 거야? 엄마 진짜요? 아줌마한테도 물어봐. 막 해가면서 어때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 보셨죠, 다들? 굉장히 내 눈에는 허접해 죽겠는데 저는 그냥 엄청나게 막 자랑스럽고 자부심에 넘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유치한 행동이 말하는 게 뭘까요? 어린 아이도요, 자기가 힘들게 이뤄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과 성취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힘든데 힘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게 바로 그 자부심과 성취감이에요. 그렇죠? 남편 오면 한 판 더 하세요. 여보, 이거 우리 애가 만들었대. 너무 잘하지 않았어? 너무 예쁘지 않아? 또 이제 아빠 것도 진짜요? 우와 막 하면서 해주면 진짜요? 아빠 내가 만들었어. 막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이게 뭐냐? 어린 아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내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아이도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남자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걸 견뎌내는 게 바로 집에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거 보면서 그 보람과 내 자식들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그 행복, 요것 때문에 견디잖아요. 이건 어른한테만 있는 이 고급진 감정이 어린아이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놀이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강조를 해줬을 때 이 아이가 그런 식으로 집중력이 훈련이 되면서 동시에 보람과 성취, 결과를 힘들어도 조금 더 생각하면서, 결과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참고 하면서 인내심과 끈기도 같이 늘어가는 겁니다. 이게 놀이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학습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엄마들은 그러시죠. 아이고, 그 노는 것 같이 공부를 해야지, 노는데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집중 못하는 아이들은요, 놀이 하나 하라 그래도 장난감 요거 놀고 휙 던지고, 요거 하다가 금방 흥미 잃고 휙 던지고. 여러분, 노는 것도 제대로 못 노는, 훈련 안 된 아이는 못 놀아요. 그러면 공부하면서 집중력 길러줄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거 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이 되도록 그걸로 길러줄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선생님 계셨죠. 추워 죽겠는데 점심 먹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애들이 꿈뻑꿈뻑 하면은 정신 지금 좀 벌써 졸립지? 등 따뜻하고 잠 오지? 창문 열어. 이래가면서 그 첫날 창문 열어가지고 똑바로 앉아. 등 허리에다 대고 눈 크게 뜨고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그냥 막 그런 선생님들 분명히 있었죠. 의자에서 지금 10번 일어났다 앉았다 막 시키면서 그렇게 우리 집중력을 길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길러졌어요? 그렇게 하기 싫은 일 하면서 길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놀이의 힘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이 놀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요즘 놀이를 이제는 많이 강조를 하죠. 놀이 중심의 유치원 많이 생기죠. 불안하실 거예요. 저렇게 놀기만 해도 되나?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의 놀면서 이런 걸 길러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 집중력과 끈기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저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실질적으로요, 아까 제가 바보 소리 듣던 아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셋째 아이예요. 자, 이 셋째 아이가요,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동생한테도 뒤지는 아이였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머리가 안 받쳐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 18개월 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어린아이 18개월은 굉장한 차이예요. 그렇죠? 제가 만 5살 됐을 때 동생은 만 3개월, 만 3살 반.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아파트를 이사를 가면 몇 동 몇 호 애우게 해야 바깥에 내보내잖아. 그렇죠? 집에 똑같이 생겼는데 집에 들어올 수 있어야 바깥을 내보내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그걸 애우게 만들어야 되죠? 그걸 꼭 동생이 먼저 애워. 그래가지고 동생, 형, 내가 애웠으니까 나가 놀자. 동생이 형을 끌고 다녔어요.
집에서 무슨 숫자 더학 덧셈 게임 뭐 끝말잇기 게임 이런 걸 해도요 동생한테 답이 먼저 툭툭 튀어나와. 이러니까 지는 만 5살 때부터 동생한테까지 바보 소리 들으면서 툭하면 저렇게 울었어요. 초등학교 갈 때까지. 자,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가장 안 받쳐주는 이 아이가 바로 아까 말한 집중력, 인내심, 끈기, 책 읽는 습관, 자율성. 우리 집에서 그 습관이 가장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정서의 힘이 가장 강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이변이 중학교 때 보면 주변에서 중학교 때 이변이 잘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참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찌질했던 애기가 갑자기 중학교를 가더니 성적이 확 치고 올라오는 경우. 주변에 가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거꾸로 정말 어렸을 때는 뭐 천재다 몇 살 때 글을 읽고 막 이랬던 아이가 중학교를 가면서 갑자기 툭툭 쳐지는 아이. 전설의 고향으로 사라지는 이런 케이스가 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이변이 중학교 때 일어날까요? 사실 여러분 초등학교까지는 아까 말한 집중력, 인내심, 끈기, 자율성을 굳이 발휘를 안 해도 엄마들이 사교육 욕심만 안 내면 아이들이 충분히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분량이고 내용이 그렇게 심오하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아직 발휘될 수 있는, 눈에 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중학교 때 갑자기 학습 과목 늘어나죠. 갑자기 전문적으로 세분화돼요. 그냥 탐구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뭐 그냥 물리, 생물, 화학 막 그냥 나눠지면서 외워야 될 공식과 법칙과 막 쏟아집니다. 이때부터 그 많은 학습 분량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까지 뭐 수도 없이 뭐 태권도, 피아노, 미술 다녔던 거 다 끊어 그때부터. 그러면서 공부만 해도 이제는 그게 공부하는 힘이 안 길러져서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필요한 게 바로 그 힘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그때까지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 게 바로 이 힘이에요. 이게 길러지지 않은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많은 분량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걸 항상 무시해. 하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옆에 아이는 벌써 영어 샬라샬라 하고 있고 괴를 봐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 당장.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동생한테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이 아이가 중학교를 올라가는데 이제 갑자기 툭 치고 올라가요. 이제 특유의 그 인내심과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안 받쳐주죠. 머리가 안 받쳐주는데 선생님이 말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저 아이는 책 읽는 습관이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그랬더니 참고서적 뒤지더라고요. 백과사전까지 막 뒤지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보강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안 보냈지만 스스로 해가면서 스스로 그것을 하니까 성적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성적이 툭 치고 올라가더니 결국은 고등학교 때 그 한국에도 그 요번에 그냥 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처음부터 영입하려고 했던 그 홍정욱 씨. 이 사람이 그 초트라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나와서 하버드를 나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분이 7막 7장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초트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모교라는 아주 미국의 그 정재계 거물들이 다니는 명문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4년 전액장 학생으로 들어가고 그 학교를 수석으로, 사실 수석이라는 건 없는데 수석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장 이해 졸업생을 대표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계속 보관을 해요. 네, 저희 화평의 이름이 바로 초트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개념으로 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그 해에 대표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최초로 하버드 예일에 동시 합격합니다. 이 아이의 전공이 생명의료공학이라서 생명의료공학이 하버드보다 예일이 낫다 해서 하버드를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이 아까 제가 똑똑한 애도 하나 있다 그랬죠. 머리가 받쳐주는 애. 큰아이 경건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영재과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머리가 받쳐주니까. 자, 근데 사실 이 아이가 바로 아까 말한 정서의 힘이 가장 약한 아이예요. 왜냐면 아까 정서의 힘을 길러주는데 가장 적기가 3세에서 6세라 그랬죠. 근데 제가 5살 때 넷째가 태어났어요. 제가 2살 때 동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애를 도와주는 사람도, 애 보는 거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돼? 목도 못 가누는 그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보게 되다가 보니까 저 아이는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동생들 때문에 저 아이는 가장 중요한 정서의 힘을 길러줘야 될 그 시기에 저 아이가 방치가 됐어요.
제가 사실 머리는 제일 똑똑해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선생님들이 하버드를 갈 수 있다고 분류를 했어요. 이 엄마가 가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분류했을 때는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의 힘이 부족한 이 아이, 고3 때 힘들어 하면서 쉬엄쉬엄 가다가 결국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줄줄이 다 떨어지고 듀크 대학에 들어갑니다. 듀크 대학에 들어가서 얘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평소에 그 바보라고 그렇게 놀렸던 거북이 화평이가 저 하버드 예일 꼭대기에서 깃발 날리네. 그 꼴 보고 이 아이가, 거북이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이 토끼가 그 거북이를 보고 정신 번쩍 차려서 힘껏 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버드 로스쿨 수시 합격에 의해서 요즘 로스쿨 1위로 예일입니다. 예일 로스쿨까지 합격을 하고 결국 그 아이도 하버드 로스쿨 포기하고 예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토끼와 거북이 우리 집 버전입니다.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 영재로 키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정서의 힘 길러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플랜대로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고 키우려고 했던 그 결과물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대로 아이를 키우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해놓은 세팅대로 키우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앞서서 하면 그만큼 앞서려니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는 이 아이들을 이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실 평생 이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살 것 같잖아. 그쵸? 이러니까 불안해. 평생 이렇게 살까 봐. 근데 여러분, 이랬던 아이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뽀샵 아니냐, 어디를 고쳤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뽀샵도 없고 어디 고친 것도 없고요. 다만 얼짱각도는 인정할게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모습에 불안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아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저 아이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으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서 그 아이를 뒤흔들어 놔요.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아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저걸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서 아이를 뒤흔들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사랑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하셨던 그 다윗,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게 합당하다고 인정하셨던 그 다윗 왕도 어렸을 때 형들한테 무시받았던 거 잘 아시죠?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세상에,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집에 오는데 그 시간에 그냥 사람 인부라도 고용해서 양 좀 보게 하고 아들 오게 하지, 그 시간에 그냥 들판에 내보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엄마가 보는 성경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별로 집에서 기대가 없었나 보죠. 전쟁터에 나가니까 형 심부름으로 전쟁터 나갔더니 네가 여기 뭐하러 와? 전쟁 구경하러 왔어? 형한테 이렇게 무시받던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저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어떤 보물, 그 어떤 재산도 아니고 마음을 지켜라라고 했어요. 지키라는 이 명령 속에는 여러분 뺏길 수도 있다, 누군가 노릴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누군가 호시탐탐 저걸 뺏으려고 지금 막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지켜야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탄은요, 오늘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과 바로 그런 불안감이에요. 여러분, 사실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녀 때문에 많이 싸워요.
진짜 뭐 이제 막 얘들 남들은 여기 학원 보내고 저기 학원 보내고 막 한대는데 그냥 생활비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냥 생활비 때문에 바가지 긁지요. 남편은 왜 또 그런 것까지 다 시켜야 돼?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기본만 시키는 거야. 남들은 더 해. 막 이래 가면서 애 뒷바라지 못 해준다고 엄마는 신경질 빠락빠락 내면서 심지어는 뭐 그냥 더 남보다 앞세우겠다고 기러기 가족 불사해 가면서 가정 깨지고 자살하고. 자녀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 자녀에 대한 불안감, 이걸 사탄이 얼마나 똑똑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불안감과 조바심과 자꾸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 가정을 뒤흔들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내게 더 하나님을 대한 신뢰와 그 믿음과 능력과 사랑과, 어떤 엄마들은요, 참 그렇게 남한테 뒤처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내가 정말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너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하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착각하지 마세요. 애가 좋아해요? 애가 행복해해요? 애가 행복하지 않는 게 여러분이 사랑의 결과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결과만 좋으면 다 너희가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른들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가를 찾아가면 상담가가 맨 먼저 확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린 시절 상처를 먼저 뒤져요.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인간의 평생의 행복을 좌우를 해요. 그 어린 시절 망쳐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 보내고 내가 원하는 직장 갖게 했다고 의사 변호사 만들어놔서 그 아이가 행복할 거다? 아니요. 그 어린 시절의 문제가 그 아이의 평생의 행복을 좌우를 한다고요. 그런 거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또 어떤 엄마는 어때요? 애 잘 키워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거든.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없거든. 나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애를 잘 키워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 욕심. 그 욕심에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내 욕심을 절제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이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내가 정말 이 연약한 엄마인 나를 더 강하게, 그걸 구하셔야 되지 세상 사람 하듯이 세상 사람 그대로 따라가서 흉내내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저는 엄청 잘했을 것 같죠? 엄청 잘했을 것 같죠? 매사에 무슨 일 있어도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또 제가 그렇게 생겼대요, 제가.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이따가 4시에 강의를 하겠지만은 자존감도 엄청나게 낮고요. 엄청나게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자신감도 없고 굉장히, 게다가 저는 가장 치명적으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 18살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남들 대학 갈 때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그때 이제 신학대학에 다니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생이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만 19에야 세례를 받은 늦깎이 신자예요. 야, 근데 이게 뒤늦게, 원래 늦바람이 더 무서워. 그쵸?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그 초등학교 동창생하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뒤늦게 알고 보니까 성경도 더 알고 싶고 막 더 하고 싶은데, 신학대를 가고 싶은데, 우리 집 불신자,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 정말 너무 끔찍한 불신자였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교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신학교를 간다는 건 거의 아버지와 전쟁을 치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 마음 놓고 교회도 다니고 내 마음 놓고 신학교도 다니고 하려면 이 집에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더라고. 가장 합법적으로 도망가는 게 바로 애라 그냥 출가 외인하자. 그래서 제가요, 만 21살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신학대를 가고 싶어서 일찌감치 결혼을 해버렸어요, 우리 남편하고. 저는 오로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와, 근데 제가요, 사실 상업계 교육과 인문계 교육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상업계에서는 국영수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교양 과목이에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진짜 9개월간 인문계 공부를 해서 힘들게 입시를 보고 11월에 입시를 보고 1월에 결혼을 하고 3월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4월에 제가 애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만 21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쵸?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얼마나 어려요 사실. 그쵸? 근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형아가 될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낙태하세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말고 먼저 약으로 한번 치료해보자 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독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약이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기형아가 될 위험이 너무 높대. 그래서 아이를 의사가 낙태하라는 아이, 미쳐버리는 거죠. 제가 평원문 그 의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눈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 이 아이의 생명을 결정할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어. 이 아이의 어떤 아이가 태어났든지 잘 기를 의무만 있지. 이러는 거야.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잖아. 근데 왜 나는 눈물이 나지? 아, 신앙의 레벨이 안 맞으면 참 힘들어. 이 남편은 3대째 믿는 집안이라서 꿈쩍을 안 해. 낙태 따위 꿈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얘만 나면 나 인생 망칠 것 같은데, 미쳐버리겠는데 얼마나 내가 원망이 됐겠어요. 그날부터 거의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하나님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렸길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지금 부모 덕 보고 내가 지금 부모 도움으로 대학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 독학해서 지금 일하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나 혼자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애까지, 멀쩡한 애도 힘들 판에 왜 기형아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내가 왜 이 아이를 책임져야 돼요?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왜 이 아이 왜 낳아야 돼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이 아이 낳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울며불며 씨름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아이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 몇 달을 울면서 씨름을 했어요. 엄마가 뭐길래 나는 왜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몇 달을 씨름을 하다가 제가 마침내 평안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네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는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내 자녀다. 내 아이다. 갑자기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는 아이 키우기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이 아이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까 봐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딱 그게 깨달아진 순간에 제가 그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이 아이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서열이 정확하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손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나도 하나님의 자녀,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엄마라는 직책을 맡겨주고 이 아이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양육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궁극적인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아이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르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개념이 딱 쓰고 나니까 갑자기 자유로워졌어요. 왜?
여러분, 청지기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정서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이 아이의 성품이나 모든 거 정말 바르게 기르고 건강하게 길러줄 수 있도록 아이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지기,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왕의 자녀를 기르는 유모예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이 유모가 말이죠, 이 아이 정말 모든 걸 잘 관리하고 지도를 해줘야 되지만 이 아이의 장래 까지 내가 막 좌우하고 이 아이의 성격까지 막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고 이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주인은. 그건 아버지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역할만 정확히 구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게 주어진 내 역할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나한테 맡겨주시고 너 알아서 키워라. 나 힘들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반드시 함께 키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나 혼자 하라 그러면 그 무거운 책임감에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문제없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도가 뭐였느냐? 하나님, 내가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내가 원하는 아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아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부족한 내가 엄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한테 힘 좀 주세요. 엄마인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드는 아이가 되도록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아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그 아이,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낙심해서 내가 무너져서 그 아이에게 상처 주고 그 아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좋은 엄마가 되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한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저를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여러분, 양육의 자녀에 대한 개념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개념이 이렇게 바뀌면 키우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의사로 만들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개념이 바뀌니까 나는 결국 뭐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키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 자녀를 향한 계획과 뜻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 받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성품 속에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그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 아이를 지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품과 가장 필요한 재능을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가진 재능과 성품대로 길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르는 가장 정확한 길일 것이다. 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재능과 성품과 적성에 따라서 그 아이를 찾아내고 그 아이를 그렇게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이에게 주신 성품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말만 들으면 이론 자체 너무 쉽죠. 근데 어디서 제일 부딪히느냐면요, 이제 공부하고 부딪혀봐요 한번. 그러면 이제 무너져. 사실 제 아이들이요, 이제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서 애 키웠다니까 굉장히 편하게 키웠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 간다고 애 키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돈이나 많고 영어나 잘하면 괜찮지. 제가요, 돈도 없으니까 저는 날마다 나가서 일해야 되죠. 거기에다가요, 애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돼가요. 근데 여러분, 애들 숙제 영어로 설명해 주실 능력 있으세요? 영문학과 나온 사람도 힘들어하더라고. 결국 뭐예요? 나는 미국에 가서
이건 뭐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엄마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애 숙제조차 봐줄 수 없는 무능한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 숙제조차 봐줄 수 없는 엄마니까 이제 당연히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지. 그쵸? 나는 애를 학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참고로 사람들은 미국에는 학원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야 당연히 한국도 시골에 집 뚝뚝 떨어져 있는데 학원 세우면 학원 망하겠죠. 이런 아파트 밀집촌에 놔둬야 학원이 잘 되죠. 그렇죠? 미국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학원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 하자면. 하지만 미국이 사교육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개인 지도로 이루어져요. 그 집에 방문해서. 그러니까 사교육이 없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한인타운이라는 게 형성이 될 만큼 한인이 많이 사는 밀집 지역, 뭐 LA, 시카고, 뭐 뉴욕 막 이런 데 있죠. 당연히 학원부터 생겨요. 자, 그러니까 학원이 없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저는 시카고 인근이었고요. 학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엄마들 모이면 또 우리 엄마들 제일 먼저 많이 교환하는 정보. 요즘 아이들의 성공의 3대 요소 있잖아. 뭐예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참 잘 외워. 성구는 그렇게 안 외워지는데 왜 이런 건 잘 외워지나 몰라. 그쵸? 한 번만 들어도 착착 외워. 자, 그 엄마의 정보력 엄청난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막 물어요. 우리 애기 학원 보내는데 되게 재미없나 봐. 그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애가 막 갈 때마다 몸소리를 쳐. 어디가 뭐 잘하는 선생님 있어? 어디가 잘하는데? 막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근데 꼭 그 질문을 누구한테? 저한테. 왜? 일단 내가 애가 남보다 2배잖아요. 거기다가 애들이 큰애가 5살 때 막둥이가 태어났어. 졸졸졸졸. 한 집에서 초등학교에 4명이 다니는 집이 참 드물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아주 다양한 모든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애들이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학원을 다니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안 보내요 라고 말을 하면 난리가 나. 엄마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 사모님은 왜 그렇게 애들한테 휘둘려 사세요? 아니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애들이 싫다고 안 보내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뭐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줄 아세요? 다 애 장래 생각해서 보내지. 사모님 그런 식으로 방치하다가 애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청 진짜 그럴 때 제가 계모 소리를 엄청나게 들은 거예요. 좀 진짜 계모같이 그러지 좀 말고 제발 교육에 관심 좀 가져요. 애들 무지하게 들었어요 그 소리. 근데 여러분 제가 애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휘둘린 것도 절대 아니고 애가 가기 싫어한다는데 계속 애하고 싸우게 생겼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학원을 보내야만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이와 충돌을 하고 계속 아이를 노엽게 한다면 저는 그 최선을 포기해요.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의 기준은 노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노여워하는 한 거기를 어거지로 보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선을 선택하는데 차선 별거 있어요? 하기 싫은 애 집에서 공부하게 해야지. 그렇죠? 자, 결국은 별거 없어요. 학원을 못 보내니까 나는 집에서 아이를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거 모르시는 엄마 없으시죠? 제가 이거 굳이 설명해야 돼요? 설명 안 해도 되시죠? 우리 엄마들이 로망이에요. 자율적인 아이 굉장히 필요하세요. 자, 근데 문제는요. 제가 참고 질문 하나 드릴게. 우리 아이들이 자율성 길러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율성을 길러주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알고 하신 거예요? 찍으신 거예요? 상관없어요.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분위기상 엄마일 것 같죠? 괜찮아요. 그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왜 엄마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엄마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자율성이라는 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해요? 학교 갔다 왔으면 손 씻고 숙제부터 해. 그 다음에 학습지 풀고 그 다음에 학원 가서 영어학원 들렸다가 괜히 날 더운데 집에 들어오지 말고 아이스크림 먹고 거기 조금 놀다가 수학학원까지 갔다 와. 집에 들어오면 학원 숙제했니? 책 읽어야지. 악기 연습해야지 하면서 엄마들이 어떻게 일일이 시간 관리를 다 해주세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자율성,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 우리 엄마들이 너무 친절해서 또는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렇게 시간 관리 다 해줘야 돼. 결국 우리 엄마들이 키우는 건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가라는 대로 네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말 잘 듣는 아이, 아무 생각 없는 아이, 이렇게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하려면 기회를 줘야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저도 애초에 이런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학원을 안 보낸 게 아니라 난 진짜 학원에 보내고 싶어. 여러분, 제가 학원 보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끔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조기교육은 절대 안 된대, 학원에 절대 보내면 안 된대, 이렇게 나중에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말은 하기 싫어하는 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 학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학원 갈래요 하는 경우는 반드시 효과를 봐요. 근데 그거 아니라 남도 하니까 내가 불안해서 하기 싫다는 애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가 포인트예요. 조기교육도 아이마다 능력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언어에 탁월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에 관심 보이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건 노엽게 억지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가 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가 싫어하니까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는 차선으로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저기에 내가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원대한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자율성,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반드시 또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아, 자율성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사모님네 애들은 말도 잘 듣고 굉장히 의지가 강한가 보죠. 우리 애들은요, 의지가 약해서 내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아이가 의지가 너무 약해서. 이러는 분이 또 심심치 않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엄마한테 어떤 시도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럼 거의 압도적으로 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학원 가기 싫어해서 집에서 하자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말한 대로 잘해요? 말만 잘해, 말만. 아주 그냥 5분만 10분만 하다가 밤 10시 넘어서 숙제하고 겨우 숙제나 하고 집 가면 다행이야.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아이들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게 한 일주일쯤 가면 이제 엄마들이 불안하기 시작하죠. 학원도 안 가고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계속 싸우고 있어. 몇 번째 게임하고 있다, 뭐 어쩐다 저쩐다 계속 싸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인내심 약한 엄마들은 눈에서 막 레이저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딱 무너져. 근데 그래도 조금 강한, 조금 이제 참아보자 하는 엄마들은 견디다가 한 2주째 그 꼴을 보고 나면은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역시 너는 이제 내가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다시 학교 갔다 와, 손 씻어, 숙제해. 이러면서 일일이 아이에게 지시와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율성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자율성 다 길러주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자율성 길러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자율성은 습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하루아침에 들어요? 여러분, 이건 자율성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예요. 내가 습관이 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겨울에 5kg가 쪘어요. 근데 제가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 있는 사람이 몸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의사가 경고를 했어요. 자칫하면은 지금 굉장히 그 협착증, 이게 너무 뼈하고 뼈가 거의 붙기 일보 직전이라서 거기에 몸무게까지 하면은 지금 척추가 자칫하면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강의도 못 한다. 저 굉장히 절박하게 살 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의사가 살 빼야 된대요. 절박하게 살 빼야 될 이유 있죠. 나 그리고 살 빼고 싶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치마를 입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실종돼서. 이렇게 벙벙한 옷만 입어야 돼.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 장롱에 입지 못하는 옷이 거의 태반이에요. 나 언젠가 살 빼서 저거 입을 거야. 옷값도 감당이 안 돼서 난 진짜 살을 빼고 싶어요. 의지도 있고 빼야 될 절박한 사유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 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이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 운동해보려고 정말 헬스클럽도 끊어보고 정말 집에 런닝머신까지 들여놨어요. 집에서 테레 보면서 하면서 좀 더 하겠지. 아이고, 뛰는 시간보다 옷 말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습관이 안 되니까. 아주 막 30분만 뛰어도요, 그냥 눈에 그냥 막 땀이 너무 힘들어.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막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이제서야 겨우 30분 뛰는 게 좀 덜 힘들어졌어요. 이제서야 조금 근력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방심하면 운동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여전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른도 이렇게 의지 있고 아무리 절박한 사유가 있어도 하나 습관으로 형성되기 전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 아이들이 2주 만에, 2달 만에 그 습관이 배이기를 기대를 하시냐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중학교 가기 전까지 아주 장기 텀으로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길게 일단 엄마들이 그렇게 보시고 너무 조바심 치고 일찍 그렇게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이는 부모가 믿어준 만큼 잘한다. 잘 아시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엄마들이 믿는 건 뭐예요? 너는 내가 시키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믿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믿는 한 그 아이는 100% 안 돼요. 왜? 기회 자체를 안 주는데? 될 확률이 없어요, 아예. 넌 내가 시키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애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한 그 아이는 100% 자율성 따위는 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장기 프로젝트로 일단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난관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또 이렇게 길러주고 싶은데도 또 아이를 오히려 방해를 하는 요소가 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말의 길이만큼 말을 잘 들을 거라는 착각. 그래서 우리 자주로 듣는 말 중에 우리가 정말 사는 동안에 이 소리 엄청 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그만큼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을 때도 됐잖아. 그치? 많이 들어보셨죠? 응?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의 핵심적인 의미 그 이외에 이어지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말해요? 다 아시잖아. 정답. 잔소리. 그쵸? 잔소리가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잔소리로 인간이 됐으면 이 자리에 다들 아주 훌륭한 위인들이 앉아 있을 거야. 그쵸? 여러분 잔소리 이미 내가 핵심은 파악했는데 잔소리가 그렇게 길게 이어지면 그 소리 누가 집중해서 들어요? 역시 어머니 말씀 구구절절히 맞습니다. 아, 제 인생 기억해 주신 이렇게 염려해 주신 분은 어머니밖에 없고요. 아, 제가 진짜 어머니 말대로 말하면 참 위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다 제 탓입니다. 막 이래가면서 들으시는 분 있어요? 아니요, 잔소리는 인간들이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쵸? 우리 잔소리 시작되면 딱 처음부터 이거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공부하라는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 다음에 계속 20분 30분 절절절절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또 시작이다. 오늘은 또 언제 끝나나. 저 벌써 이번 주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진짜 나 저 소리 엄마 레파토리 다 외워. 우리 엄마 지겹지도 않나 진짜. 왜 저래 진짜 언제 끝나나. 우리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내가 지금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애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이러겠지. 내가 좀 더 이유를 잘 가르쳐주면 할 거야 라는 착각과 두 번째는 내가 불안하니까. 그쵸? 또는 어저께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화가 나 죽겠는데 너 잘 걸렸다. 이제 요거 자, 별로 효과가 없는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는 애들이 여러분 고3 때 우리가 공부 안 한 이유를 몰라서 공부 안 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그쵸? 여러분 고3 때 공부해야 될 이유 몰라서 공부 안 한 거 아니죠? 의지 없어서 안 한 거 아니죠? 난 좋은 대학 안 갈 거야 라고 그냥 각오를 하고 안 한 거 아니죠? 힘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거 계속 설명 안 해줘도 애들 다 애우고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 정도 알아요. 그 정도면.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그렇게 잔소리. 저도 불안하니까 더 설명해주면 알겠지.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한테 딱 질문을 한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핵심 파악 다 끝났네? 맞죠?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엄마, 근데 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저 엄마 얘기 알아듣겠는데요.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평균을 내보니까 엄마가 짧으면 20분, 평균적으로 한 번 말을 했다 하면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말을 하는 게 한 30분을 제가 하고 있더래요. 알아들었는데 엄마는 왜 30분의 시간을 제가 낭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잔소리를 하는 순간에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하는 순간에 우리 아들 표현에 의하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난대. 머리가 텅 빈 것 같대. 그래서 이제 알아들었지? 들어가서 공부해 하면은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하얘진 상태를 털어내야 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또 20-30분이 걸린대요. 걸어 엄마는 1시간의 시간을 뺏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꼭 그래야 돼요? 나 엄마가 뭔 말 하는지 아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쵸? 너무 똑바른 소리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방법을 바꿨어요. 여러분 참고로
정말 말의 길이는 길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의 길이는 점점 짧아져야 돼요. 특히 사춘기 사내 녀석들, 남편도 포함해서. 우리는 꼭 남편한테 뭐 당신은 나를 도와준 적이 있어, 나 아파 죽겠는데 마누라 아픈지도 모르지, 뭐 남들은 이러는데 뭐 그냥 당신 집안일 몇 % 하고 있어, 나도 일하는 막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해. 남편이 잘 들어요? 잘 해줘요? 듣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그 잔소리 듣다 화를 내고 싸우지. 그쵸? 차라리 그거보다 여보 나 오늘 머리 아파, 설거지 좀 도와줘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해보세요. 길게 잔소리 하는 것보다 짧게 딱 필요를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내 잔소리 들을 시간에 설거지 끝내. 자, 근데 저 역시도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애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막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은 제가 딱 그냥 한마디 간단하게 해요. 요즘 엄마가 계속 보는데 너 요즘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 그럼 어떻게 엄마가 시간 관리 해줄까? 도와줘? 이 소리 들으면 애들이 뭔 소리인지 알던데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시간 관리 도와준다는 말이 하루 종일 뒤에 서가지고 너 지금 30분째 게임하고 있다. 어제도 게임만 하다가 너 지금 어떻게 했었지? 뭐 이러면서 너 지금 계속 요즘 일주일 내내 책 읽은 적도 없고 막 이러면서 계속 엄마가 지켜보면서 시간 관리 해준다고 하는 거 좋아할 애들이 없어요. 우리 애들 이 소리만 들으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아직 습관이 안 된 아이를 톡 쳐서 책상 앞에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까지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잊지 마세요. 목표는 내 남편한테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책상 앞에 딱 가서 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 쳐서 그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돼요.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있잖아, 신용이라는 게 한 번 잃고 나면 다시 쌓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믿어줄 때 잘해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그치? 알아들어요, 이 소리로. 그쵸? 믿어줄 때 잘하자. 엄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자, 그거 마무리하고 가서 공부할 거지. 자, 이런 경고인 듯 경고 아닌 경고 같은 이런 말로도 애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네 엄마 들어가서 할게요. 사실 애들이 이 말이 더 무서워. 왜? 우리 엄마가 지금 꾹꾹 참고 있구나. 내가 더 하다가는 뭔가 날벼락이 떨어지겠구나. 그것까지 애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엄마 날벼락 떨어지기 전에 또 잔소리 시작되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그것까지 알아요. 그렇게 하니까 관계 특별히 파괴할 거 없이 아이를 그렇게 계속 툭 쳐서 앉혀놓고 툭 쳐서 앉혀놓고 계속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게 바로 자율성은 그렇게 길러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엄마들은요. 참 부부싸움은 아내가 싸준 초밥도 싫어.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나는 우리는 밥에다 재 뿌린다까지밖에 몰라.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이거 아내의 도리는 다 한 것 같긴 한데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난 도시락 싸줬잖아. 먹든지 말든지. 아, 왜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싸가든가. 관계가 안 좋으면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들은 또 하나 엉뚱한 믿음을 갖는 게 있죠. 아무리 싫어해도 애들을 학원에만 앉혀놓으면은 그래도 한마디는 듣고 오게 돼 있어요. 또 그런 믿음으로 기어이 학원에 보내는 엄마들 계세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얻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학원에서 들리는 말도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 귀에 번쩍 들어오는 말들은 대부분 공부와 상관없는 유머 좋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내 귀에 들어오는 건 내가 아는 게 들어오지 모르는 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거지로 가서 앉아있는 애가 모르는 게 귀에 들어올 거라고요? 어차피 아는 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별 효과 없어요. 이래서 사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하지 않는 한. 그러면서 관계만 파괴돼요. 지긋지긋하죠. 엄마 마음대로 쉬게 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도 이 관계에 있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원을 안 보냈는데도요. 올해를 받아와요. 내 초등학교 올해에는 그래도 내가 뭐 그럴 수 있으려니 했어. 근데 중학교 올해는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중학교 때 별로 머리도 안 좋은 사랑의 화평이 이런 애가 올해를 받아오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중학교 때 올해를 받지? 천재도 아니고. 이건 나는 엄마도 아빠도 올해는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올해를 받는 거야? 그랬더니는 그 바보 소리 듣던 우리 화평이가 너무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저를 탁 보면서 엄마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것도 몰라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사랑이가 딱 옆에서 부원 설명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딴짓 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엄마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존중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우리도 엄마 행복하게 해주려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이게 우리 사랑이가 말하는 공부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 자녀 양육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실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명령이 많았을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 하나를 주셨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꾸 옆집 애하고 우리 애 비교하시죠? 조심하세요. 이게 애들이 크고 나면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역전이 되느냐?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애들이 이제 엄마를 다른 엄마하고 비교를 해요. 부모를. 다른 집 엄마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였는데? 다른 집 애들은 쪽집게 가야도 시켜주고 연수도 보내주고 그래.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성적을 바래? 막 이렇게 돼요, 애들이.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이제 교회를 가면은 애들끼리 엄마 흉보나 봐. 근데 이제 어느 날 애들을 태우고 오는데,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데 뒤에서 애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누구는 학원을 몇 개 다니는데, 웃기지만 누구는 5개를 다니는데, 막 이러면서 애들이 내리는 이야기가 뭐였느냐? 그 중에 자기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애는 한 명도 없더래. 근데 우리 하평이가 통계를 내보니까 최소 3개 이상의 학원을 어거지로 다니고 있더래. 그러면서 애들이 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엄마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억지로 안 시켜서 진짜 다행이지. 나 우리 엄마가 진짜 저런 엄마들처럼 내가 싫어하는 거 억지로 시키면 나도 진짜 우리 엄마 싫을 것 같아. 지들이 뒤에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생색내면서 니들 행복한 줄 알아, 나 이런 소리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 엄마는 뭔가 우리를 존중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우리 엄마는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엄마가 굉장히 나를 존중해 준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잖아.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거든요. 엄마 속물이잖아.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잖아.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자녀와 부모가 동시에 윈윈 할 수 있는 너무나 가장 정확한 걸,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우리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성적은 행복과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 엄마랑 싸우고 지금 막 신경전 벌리고 지금 엄마 때문에 씩씩거리고 들어와 있고 하면 어때요? 우리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에너지가 계속 그쪽으로 뻗겨요. 집중하기 어려워요. 엄마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순간에 공부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워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결국은 딴 데 에너지를 안 뺏기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더 늘어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은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요, 결국은 이제는 인간들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어요. 참 대단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공식은 바로 이거죠. 성공하면 행복해진다죠. 자, 근데 이제 하버드의 교육심리학자들이 이 공식은 전혀 인간의 뇌 구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터리 신화다, 이거를 입증을 했어요. 이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을 한다예요. 요즘은 여러분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이제 뇌에다 회로를 딱 연결을 해가지고 화면으로 들여다보잖아요. 어떻게 어떤 정보를 하니까 어느 쪽 뇌가 활성화되고 어떻게 하니까 막 긍정 호르몬, 부정 호르몬 막 그냥 어떻게 하면서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뇌가 활성화되는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예요. 측정한 결과 인간은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해서 거기까지 목표에 가잖아요. 그러면 딱 그 성공의 기준에 도달한 순간에 딱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의 시간은 너무 짧아, 고통의 시간에 비해서.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성공의 목표에 딱 도달한 순간에 목표치를 이렇게 상향 조정한대요. 쉽게 말해서 1억 모으기. 그러면 1억에서 행복하고 나 더 이상 안 모아요? 10억에 도전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반에서 1등을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1등을 했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너무 행복해서 가져와. 어머, 진짜 1등 했네! 잘했어! 그 행복이 며칠은 얼마나 갈까요? 엄마가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거봐, 너도 노력하니까 1등 할 수 있잖아! 더하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어! 전교 1등 하면요, 전국 몇 등? 무슨 대학교?
무슨 직업,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대요.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결코 그 목표치에 안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성공을 목표치를 정하고 가는 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그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로 인간의 뇌가 긍정적인 상태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24에서 28%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24%, 이거 학원에서 이 점수 높여주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학원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 그러면 그 학원 대박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버드 교육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그래요. 아직 아기가 3살짜리 아기인데 저한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뭐였느냐?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의사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얘는 아직 3살인데 애가 뭘 원하는지, 애 재능이 뭔지 아직 전혀 파악할 수도 없는 그 시기에 목표는 이미 엄마가 정해놨어요. 이런 분 참 많죠.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참, 이거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노처녀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 노처녀가 그렇게 기도한다죠. 중보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돈 많은 사위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생에게 잘생긴 형부가 생기게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결과만 좋으면은 영광 받으세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일지라도 영광 받으실까요?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아무리 내가 야무지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똑똑하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제가 계획을 세워서 아이를 키웠으면 어디까지 키웠을까요? 제 형편에 내 경제적인 여건과 아이를 얼만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 마치고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게 사실 제 계획으로는 저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는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거지 결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저기까지 이끌어준 게 아니에요. 저는 결코 할 수 없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놀래요. 내가 어떻게 그런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지? 애들이 놀래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눈은 세상으로 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해요. 여러분 우리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의 정말 잘되게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결과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자녀를 맡깁니다. 이렇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는 거죠. 엄마가 평안하지 않고 엄마가 두려워하면 아이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아이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거 사실 저의 고백을 우리 여기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자녀를 맡아 기르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이따 쉬었다가 자존감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